사실 중국은 2015년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8%, 9%대, 심지어는 10%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 높은 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이게 7%대로 떨어졌고 2015년대부터는 이게 6%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해 성장률은 중국 정부 발표로는 5.2%예요. 지금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사방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경기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구가 있어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해야 우리가 산다. 또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그 좀 기준금리 낮춰달라. 그래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은 지금도 다소 수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할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떨어졌잖아요. 금방 2%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니까 0.25%더라도 이렇게 낮춰가는 게 정상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러면 당연히 환차선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그만큼 수축되는 게 아니라 신용 성수배만큼 수축돼요. 이게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은 붕괴돼요. 기준금리를 지금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이건 더더욱 안 돼요. 지금 미국에는 희한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금융시장에서. 하나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낮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기준금리니까 시장금리보다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전됐어 이게. 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돼 있어요. 장기금리가 높은 게 당연한데 지금은 단기금리가 더 높아요. 왜 그렇겠어요? 미국 연준이 장차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그 기대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안 낮춰봐요. 그럼 당연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 금융기관들은 국채, 또 MBS 등 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정자산이고 현금화 쉽게 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이니까 이것도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돼요.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또 장기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것들 가격이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들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은 레버리지가 20배 정도 되니까 그 가격이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 중에서 어느 은행인가는 경영수지가 나쁜 은행에서는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은행이 곧 파산할 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 이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예금 인출 사태라는 것은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게 패닉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릴 수도 없고 특히 내릴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참 어렵겠다.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선가 금리가 터져서 미국에 전염된다면 미국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오히려. 중국은 사실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당시에 이미 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위성사진으로 중국 대륙에 불 꺼진 아파트 단지를 세어봤더니 그게 약 6,500만 채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그때 붕괴됐어야 했고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몰려오는 것을 다 지금 차단해내고 있었어요. 근데 홍수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업계 1위를 다퉜던 헝다는 이미 파산 명령을 받았고 비구이와는 사실상 파산 상태고 완다그룹도 파산 지경에 이제 몰려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홍수가 계속 몰려오고 있어서 지금 중국 통제 경제 체제라는 그 댐 위로 홍수가 넘치고 있어요. 그런 징후들은 여러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댐은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반드시 붕괴돼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방어 체제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무너져요.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중국은 2015년부터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8%, 9%대, 심지어는 10%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 높은 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이게 7%대로 떨어졌고 2015년대부터는 이게 6%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해 성장률은 중국 정부 발표로는 5.2%예요.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사람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량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화치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럼 경제의 모든 변수들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중국은 1998년도에 주택 보유를 개인에게 허용을 했어요. 그전에는 정부가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중국 인민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해 중심지 주택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 오른 데도 있고, 북경, 광동, 또 센전 이런 대도시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낄 만큼 낀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빈집이 지금 1억 채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거기다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를 넘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선분양 후 완공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은행 대출 받아서 그 집을 매입을 해놨는데 중단돼 있어요. 건설이 언제 완공될지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도 3천만 가구가 파산에 직면했다고 봐도 틀림없잖아요. 지금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요, 상황이.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부동산 업체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이 지금 파산 지경이에요. 그 중농투자신탁이 소속된 중증금융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완샹그룹도 지금 만기가 돌아온 금융상품을 환매를 못 해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제2금융권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제1금융권에 영향을 안 끼치겠냐고요. 점점 더 강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차단해낼 수 있어요.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의 금융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지금은 마땅치 않아요. 특히 중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380%를 넘었대요. 일본의 국가부채가 세계 최대라 그랬었는데 그게 280%예요. 그것보다 10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융위기를 차단할 재원을 마련하겠어요? 지금 중국 중앙정부는 제1금융권의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걸 막는 것도 지금 힘드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제1금융권에까지 이 금융위기가 전염이 되면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지만 또 간접적인 원인은 또 뭐가 있냐면 시진핑 리스크가 있어요. 세계사를 다 뒤져도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져요. 민주국가이더라도 이게 독재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걸어요. 단 하나의 반대 사례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래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독재화가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활동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지금 중국 경제를 금융위기 늪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요. 우리가 1997년 말에 터졌던 그 외환위기도 외국의 경제학자 한 사람은 한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실제로도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리고 한 언론은 연두사설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딱 1년 만에 그걸 벗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저렇게 어려워져도 그걸 타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우리 엔터협회가 이미 그걸 증명했잖아요. 사드 사태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렸고 우리 이제 한류를 전면적으로 다 차단했잖아요. 우리 엔터업계도 다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횡행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시장 더 열심히 개척했고 동남아 시장 더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시장은 물론이고 중남미 시장까지 한류를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중남아시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잖아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꼭 다른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출업계 애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니까 미국을 제1 수출 시장으로 부상을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유럽 경제는 경제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우리나라 수출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우리 수출업계의 경쟁력, 성장은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 걸로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우리 경제에 끼칠 타격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 경영수익이 악화됐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과 중국 금융기관들은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정부가 그걸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국채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했어요. 그래서 미국 채권들 특히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많이 팔아왔어요. 근데 그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이 안 돼. 유동성 부족에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들 이거는 큰 규모 회사나 금융기관만이 살 수 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하니까 그걸 지금 매입 가격에 40%, 50%, 60%더 떨어뜨려 갖고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만큼 손해보면서 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렇다면 중국 기업, 금융기관들 혹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까지도 상업용 부동산 두말할 것도 없이 결국은 매물로 쏟아낼 것이다. 그런 미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돼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지금 열심히 관련 지표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은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예요.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지금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에게 추월을 아마 당했을 거예요. 통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초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곧바로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내수는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기 부진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의 실상이거든요. 중국과 똑같이 그래 따라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근데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수출이 반드시 줄어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기간은 길면 6개월, 짧으면 2, 3개월 안에 끝나요. 이거는 이론적 설명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자국 내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달러 강세인 지역,
통화가치가 강세인 미국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활동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두 가지라니까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또 고환율 정책. 일본은 지금까지 고환율 정책을 8번을 펼쳤어요. 1995년, 2000년, 2004년, 2009년, 2013년, 2020년, 그리고 22년, 24년, 23년까지 8차례. 8차례 펼쳤는데 경제를 단 한 번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중국도 지금 달러당 6.1 위안에서 지금 7점 몇 위안까지 올라가 있어요. 고환율 정책 펼치고 있어요.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 펼치니까 일본 따라가는 거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또 간접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 리스크.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세계에 단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지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거기에다가 중국은 방첩법? 이걸 최근에 강화시켰잖아요. 중국의 공개된 통계조차도 외국으로 유출시키면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게 지금 강화를 시켰어요. 누가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여행을 또 중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잘못하다가 이 간첩으로 몰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앞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균형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일본처럼 30년 이상 초장기 정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